자, 이제 우리가 들어온 곳이 영축 산문입니다. 저 앞에 보면 들어온 방향 쪽에 보면 큰 문이 있잖아요. 저건 지금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신 성파대종사께서 80년대 지으신 산문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산문을 대신했던 것들이 저 양쪽에 보면 기둥이 하나씩 서 있잖아요. 통도사가 지향하는 바를 써놓은 그 표지석이라고 보면 되고, 통도사의 원래 영역은 전체 12방이라고 불립니다. 12방이라고 하는 것은 통도사 이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12군데의 표지석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2개가 현재 남아 있는데, 그게 하나는 국가지정 보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국장생 석표라고 합니다. 그걸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고려시대에 남아있는 유물인데, 요게 시대가 지나면 장승으로 변화하거든요. 장승의 원류가 장생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과 지역의 공간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 그걸 장생표라고 하면 되는데, 재질이 돌로 되어 있으니까 석표라고 하겠죠. 고려시대 통도사에서 여기까지가 통도사 땅임을 증명해 주라고 신청서를 올려요. 그래서 고려정부에서 그 신청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아, 통도사 땅이 맞다. 그 남아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한 10km 정도,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울산 KTX역 가는 쪽에 보면 거기도 하나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밀양 넘어가는 무안쯤에 가면 또 하나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원래 돌로만 표기하지도 않고 널로 나무로도 표기를 하고 돌탑처럼 쌓아서도 표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2개 중에 3개는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는 2개가 실물로 남아있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통도사는 지금 여기 산문이 영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사방 30km 이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곳이 통도사다. 그게 고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다른 사찰들도 뭐 다 대단한 곳들이긴 하지만 왜 통도사가 삼보사찰의 으뜸, 불보종찰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도사는 원래 어른들이 육방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통도사 책을 정리하면서 정리할 때는 12방, 통도사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12개의 통도사 영역을 표시하는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출발점 중에 하나가 여기 백운방이라고 하는, 운곡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밑에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다. 그걸 바탕으로 보면 이 위로는 고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제일 위에 지금 우리가 종점으로 보는 자장암이 자장방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백운방이라고 하는, 백운암은 백운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통도사 안에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없고 그 주변으로 통도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참배하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공간들이 있었고, 더 영역을 넓히면 12개까지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에 산문이 있지를 않고 다른 표식들만 있었던 것을 80년대에 지금 종정스님께서 엄청난 규모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보라고 했던 바위들 보셨어요? 그게 지금은 이 다리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다리를 옛날 무풍교라고 이름하시고 여기에 이 아치형 다리가 아름답게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밑돌에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돈을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참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철석같이 믿는다는 말이 있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돌과 쇠와 돌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석, 우리말이 아니에요. 철, 쇠철자, 석, 돌석자. 철석같이 믿는다 할 때 그때 금석을 우리말로 철석이라고 바꾼 거예요. 어? 우리가 흔히 쓰죠. 그러면 저기에 새겨놨으니까 어디에 새겨놓은 거예요? 석에 새겨놓은 거죠. 그러면 쇠로 만든 종에 새기면 철에 새긴 거죠. 그 둘이 합치면 철석에 새긴 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비로소는도 지금 공덕비를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지금 공덕비를 조성하고 있는데 옛날 스님만큼 못한 거죠, 우리는. 그죠? 저렇게 멋진 돌에다가 또 이 다리를 보고 풍광을 읊은 거예요. 바람이 부니 이렇게 소나무가 늘씬늘씬 하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니까 뭐 같아요? 춤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 풍, 한송, 한가한 소나무 바람에 흔들린다. 설렁설렁 흔들린단 말이에요. 시인은 달리 시인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가장 성스러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 주변으로 통도사와 관계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자, 첫째, 인도의 영축산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쪽으로 건너왔다는 의미에서 통도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도사의 창건 목적이에요. 위승자 통이도지라, 승자가 되는 자, 불자가 되려고 하는 자 전부 통도사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불자로 태어날 수 있다. 통, 공통적으로 모두 다 부처님의 제자가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통, 이때의 도자는 법첩 도자라 불자의 개첩을 받는다 해서 득도할 도자로 쓰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스님들을 소개할 때 출가득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출가득도 할 때 쓰는 자가, 도자가 바로 이 도자예요. 그래서 출가해서 출가득도했다. 이쪽 일반 사람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스님들이 신분증처럼 받는 걸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도첩이라고 그랬어요. 도첩. 그래서 승려의 자격을 뺏는다 하면 채탈 도첩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출가하려면,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통도라고 한다. 이제 하나 남았다. 세 번째는 통만법 도중생 그랬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할 거냐, 모든 법을 해통해서 하나로 모아서 깨달아 가지고 도중생, 중생을 제도하는 목적을 가진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통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도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중국 사서에 나오는 기록들, 그러니까 한 8세기, 7세기 정도 경에 사셨던 도선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남긴 기록이 가장 오랜 기록이고,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고려 때 만들어진 삼국유사의 통도사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통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통도사 스님, 자장 스님께서 계단을 만든 이후 전후 소장사리전이라고 하고 자장정률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통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기에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보면 포천산 오비구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통도사 말사 중에 지금은 뭐 정법사가 최고가 됐습니다만 아주 옛날부터 통도사 소속 암자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타암이고 하나는 문수암이거든요. 우리 지금 순례 당기는 팀들이 언젠가는 여기를 가야 될 건데, 그래서 1m 2문수 그래요.
통도사 소속 절 중에 가장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군데, 첫째는 미타여, 두 번째는 문수암이다. 여기는 이제 포천산 오비구와 관련된 것들은 미타암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미타암에서 아미타 연부를 오래 하던 스님들이 어느 날 서방극락 세계에 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몸이 허공으로 솟아서 날아왔는데, 어디로 날아왔다고 나오냐면 통도사 문외에 날아왔다 그래요. 그러면 통도사 영역이 지금 저 산문이 근대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표지석을 보면 저기 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 날아오셔서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때 이 5명의 스님들께서 무상고공무화에 대해서 가르침을 남기시고 그 자리에서 육신을 벗고 아미타가 계신 서방극락 세계로 갔다. 여기에 이제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기록이 1000년 전 기록에 남아있고, 몸을 치루라고 하는 루각을 여기에다 지었다 그래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흔적은 남아있어. 저 너럭바위 어디쯤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영향을 받아서 근대에까지 만일 연불회를 조직해서 계속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그게 바로 백년암입니다. 자, 여기서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치루까지 들었으니까 천천히 이동해서 가다 보면 조금 넓은 면적의 바위가 나오고 붉은 물이 이렇게 쭉 흐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게 통도사 역사 신화 중에 나오는 구룡의 전설 중에 통도사가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고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사장스님께서 교화하시고 한 마리는 안고 8마리가 곳곳에 흩어졌는데 5마리, 3마리 간 곳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쪽으로 5마리 간 곳, 그래서 거기를 오룡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마리가 날아간 저쪽 동네에 삼동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명은 항상 거기에 깔려있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날아가다가 허겁지겁 날아가다가 피를 흘렸다라고 해서 용피바위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어요. 쭉 이제 출발하면서 오른쪽을 눈여겨 보시면 아, 여기가 용피바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석등들이 있는데, 이 석등은 우리 정법사를 창건하신 구하스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전기를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냥 등불 켜둔 곳이 아니에요. 그거 알고 보셔야 돼. 그 밑에 오래된 것들은 밑에 시주한 사람들 거리, 넘버 다 써져 있어.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여기다 전기를 넣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딱 거리 맞춰서 해놓은 걸 후대에 몇 개는 다 복원을 해놓은 거지만, 옛날 남아있던 것들이 오래된 약간 조금 색깔이 바래진 것들은 그때 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도사에는 바위에 천포담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남기신 나무 아미타불을 6개 찾으면 극락왕생한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스님 지나가는 여기 오른편에 천포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스님 손 흔드는 쪽 보면 바위군이 쭉 펼쳐져 있어요. 거기가 용피바위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 붉은 물이 쭉 흘러내린 것처럼 돌이 색깔이 좀 달라요.
오른쪽 편으로 보면 올라가는 길이 쭉 나 있을 겁니다. 거기는 통도사 다비장입니다. 다른 말로 연화대라고 합니다만, 통도사는 산 내에 이 다비장, 화장터를 둔 지가 오래됩니다. 아까 저 입구에서 치루 육신을 보시고 가셨다는 의미를 살펴서 옛날 어른들이 이 안쪽에다가 화장터를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쭉 올라가면 예전에는 나무로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완전 막 최신 시설로 가스로 바꿔놨어. 그래서 통도사가 아마 요 근래에는 평생 당신이 수행하신 걸 곳곳에 다 회양하신 비구니 스님 다비를 여기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도사 스님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상황만 맞게 되면 여기서 다비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대공덕주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는 그만큼 열려 있어. 원래 이 바닥에 있던 걸 이 건물을 덜어 올린 거예요. 덜어 올려서 이 바닥을 새로 맞춘 겁니다. 이 건물은 원래 있던 건물이고 저 바닥에 박혀 있던 것을 위로 끌어올려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카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보시면 엄청난 이력을 가진 이들의 역사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위에 이름 올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통도사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높은 곳에, 특별한 곳에는 스님들 부도처럼 모셔놓은 것들도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표지석 바로 앞에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라고 하마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길 쪽으로 시선을 한번 더 보십시오. 저기 보면 지금 나무에 가려서 조금 표시는 좀 덜 납니다만 저걸 통도사에서는 선자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밑은 넓고 위는 좁잖아요. 근데 저게 통도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통도사를 창건하신 분은 자장스님인데 지금의 통도사의 틀을 만든 건 1700년 우운진희라고 하는 중창주 스님이 계십니다. 통도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에 훨씬 더 세계적으로, 세계적이라고 해봐야 중국, 일본 정도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에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 사리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 되는 곳들을 먼저 파괴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이 터지면 그 나라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는 곳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걸 먼저 치면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모였고, 황룡사 탑 역시 마찬가지인데 통도사도 임진왜란을 통해서 숱한 전란을 통해서 참화를 겪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우운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통도사를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가 늘 고민에 휩싸여 계실 때 바로 이 근처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스토리는 뻔하죠. 알고 보니 그 여인이 관음의 화신이었다. 그러면서 현몽하시기를 지금 어디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대에게 그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이건
전설일까요? 실제일까요? 전설과 실제가 묘하게 섞여 있다. 신화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스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이 망가진 부처님의 정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누구를 찾아가라고 해줬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관세음 보살님이 하신 말이다. 내가 생각난 게 아니다. 그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력한 힘의 원천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능하구나. 실제로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응해준다는 거. 이거이 중요한 거죠. 그걸 기념해서 저기에다가 뭐라고 쓰시고, 그때 이후로 통도사가 재정이 확 피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죠. 여기도 보면 천포담스님의 나무 아미타불이 있어요. 저 가운데 서 있는 돌로 만들어진 저걸 당간이라고 합니다. 당간이라고만 해야 돼요. 그 옆에 저걸 버티고 있는 거 옆에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걸 지주라고 해요. 그러면 합쳐지면 당간과 지주. 보통은 저 가운데 있는 당간이 남아있는 데가 잘 없어요. 아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단단한 재질은 돌과 쇠라 그랬죠. 철석이라 그랬죠. 저기 충청도에 가면 철당관이 있어요. 본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석당관. 보통은 목당관. 나무로 만든 것들이 많죠. 당간은 그 사찰이 나아가고자 하는 깃발 같은 거, 알림판 같은 거, 종파 같은 거, 이런 걸 상징하는 것들이 걸리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갓집이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오른쪽 편에 여기가 이 공간이 통로사의 어떤 위치라 할까요? 종갓집으로서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거 역시 1980년대 정비가 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이전은 이 비석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통로사는 아까 이야기 서두에 저 출발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안에는 스님들이 계시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 주로 암자와 이 주변 중심으로 스님들이 상주하는 곳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석들도 그 암자들 중심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비석들은 거의 조선시대의 비석들, 올라가도 이제 고려 후기 정도의 비석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3단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입구는 비림입니다. 비림. 비석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보면 오래 묵은 거에 보면 갑개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로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은 철저히 저런 어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죠. 갑개비가 뭐냐 그러면 갑장들끼리, 그걸 갑개라 그럽니다. 계모임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절에서부터 했다. 그 기록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저 비림들의 기록들입니다. 저기에 보면 아까 들어온 데 봤죠? 무풍한솔 돌 시주한 사람들 쭉 이름이 나올 때 가장 앞장서서 냈던 이들이 스님들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집단들이 저 갑계의 모임들. 조선이 핍박을 엄청 받으니까 스님들이 오히려 자생력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먹고 해야 될 일이 돌 쌓고 부처님 모시고 그림 그리고
옛날에는 이 노예들이 사찰에 많았는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오히려 스님들이 자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은 땅들 또는 가지고 있던 것들은 고려시대 이후로 뭐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땅들은 다 뺏깁니다. 그때 자구책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조직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찰이 오히려 계속해서 땅을 다시 사들이죠. 이걸 스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우답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죽을 때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제우답, 제사 지내는 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산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도 사만 땅이 60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땅이 누구한테 물려받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명에 의해서 또는 사찰에 있는 이들이 원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땅들은 거의 대부분 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또 신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왜 산문을 저기다 지었냐 그러면 원래 여기가 숙박업소가 있던 곳이에요. 찌짐이 팔고 막걸리 팔고 이러던 데입니다. 이런 데를 저 입구에다가 큰 문을 짓고 통도사 영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있던 식당을 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원래 그 식당들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거의 무허가로 점령하고 막 살아가던 혼란한 시기에 절에서 나간 사람들, 스님들과 관계 있는 가족들, 이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던 것들이죠. 이 비림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걸 싹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모든 총림의 표본이 됩니다. 저 위로는 이제 부도 탑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도탑부터 정말 잘 만들어진 부도탑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 여기 영축산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면 일반 일주문이나 산문하고 다른 점을 알겠습니까? 문 높이가 다르죠? 그죠? 가운데가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죠? 저걸 소슬산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양식. 어디에 나타날까? 왕의 능침들 중심으로 소슬산문, 위대한 군주가 다니는 문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주변이 정리되면서 한쪽으로 기운이 쏠린다고, 무게중심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런 것들이 사찰에서 내려오는 풍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진행해서 통로사 저 안으로 들어가서 벗고 있는 사물 다루는 종각이 있는 우리 진행 방향에서 왼쪽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